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수년간 이 AI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AI 모델이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추론도 역시 예외가 아닐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더블 디바이어스드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더블 머신러닝의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더블 머신러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더블 머신러닝은 2018년에 출판된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에 굉장히 널리 확산되어서 특히 이 머신러닝 연구자들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 ML, 이콘 ML, 커잘 ML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인과추론 패키지들에서도 모두 이 더블 머신러닝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패키지들 덕분에 사실 이 더블 머신러닝을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개념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패키지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면 되지, 그걸 꼭 개념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분석 방법론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왜 써야 하고 또 언제 써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되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더블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실습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에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논문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해당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좀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지식을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처음부터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과추론의 데이터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늘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수식이나 어떤 수학적인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최근에 Information Systems Research에 출판된 바로 이 논문을 참고를 했는데요. 저는 경영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Information Systems Research라는 저널은 저희 분야에서 가장 탑 저널 중에 하나예요. 경영학 분야는 경제학이나 통계학과는 달리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계적 방법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개발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들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하는 것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지난 수년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철학이기도 한데요. 뭐 저는 당연히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뭐 이론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론 인공지능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통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들을 어떤 수학과 이론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이걸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실용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 채널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목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논문은 Empiricist Guide라고 해서 어떤 더블 머신러닝을 보다 좀 직관적인 언어로서 이 현실 문제 해결과 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더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해당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커잘 하이라키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 인과적인 근거들을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제외하고서 단일 방법론으로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은 바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고, 그래서 이러한 RCT를 흔히 우리가 인과추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RCT를 골드 스탠다드로 만드는 핵심은 바로 무작위 배정이에요. 무작위로 집단을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배정을 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두 집단이 동일하게 조작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순수한 어떤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이러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다른 많은 인과추론 방법론들은 모두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RCT를 모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작위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비교 가능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해당 인과추론 방법론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셀렉션 온 옵저버블과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스트래티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거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어떤 시스테매틱한 차이에 관한 이 셀렉션 바이어스, 선택 편향에 대한 가정에 따른 차이이고, 이러한 가정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도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먼저 이러한 선택 편향이 만약에 관찰 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인과추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이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통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통제하고자 하는 그 변수를 바로 통제 변수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리그레션과 매칭의 어떤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전략들이 바로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선택 편향이 관찰 가능한 요인들 뿐만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의상 관찰 불가능하다라는 건 그걸 데이터로 수집할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 편향은 데이터만으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 편향은 우리는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RCT에서는 이를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고, 준실험, 쿼자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무작위 배정에 가까운 그러한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도구 변수의 방법에서는 이 임의로 트리트먼트를 이 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구 변수, 인스턴트 베리어블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관찰 불가능한 선택 편향 요인들을 배제하고자 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바로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전략이라고 부르죠. 당연한 얘기지만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까지도 고려해서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전략이 어떤 인과추론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과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전략은 결국 선택 편향을 어떻게 가정하고 또 어떻게 배제할지에 대한 전략, 즉 인과적인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기반해서 우리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리그레션이나 혹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인과추론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 결과 자체는 어쩌면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무관하게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 도출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을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에스티메이션의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 인과적인 효과인지 여부가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를 보다 강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늘 강조했던 포인트이기도 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이 더블 머신러닝의 역할에 대해서 오버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더블 머신러닝은 이 에스티메이션 단계에서의 기존의 리그레션 같은 이 파라메트릭한 어떤 방법이나 혹은 어떤 통상적인 머신러닝 방법들의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더블 머신러닝이 굉장히 효과적인 에스티메이션 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전히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택 편향에 관한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이 핵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존의 리그레션과 그리고 통상적인 이 머신러닝 방법이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길래 더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리그레션이 인과 추론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한계점과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인과 추론을 위한 리그레션의 핵심 도구는 바로 통제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의 가정에 기반해서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모두 관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이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죠. 이러한 이 통제 변수가 어떻게 선택 편향을 없앨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FW의 theorem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FWM theorem은 이 통제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구한 이 regression coefficient, 이 회귀 계수가 어떤 방식으로 구해졌는지에 대해서 해부하는 어떤 정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egression coefficient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해졌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정리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Y를 outcome, 그리고 X를 treatment, 그리고 C를 control variable이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웃컴인 Y에 대해서 통제 변수 C만 넣고 회귀 분석을 하고 그것에 이제 레지듀얼을 잔차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트리트먼트인 X에 대해서 통제 변수 C만 넣고 이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서 레지듀얼을 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한 이 Y의 레지듀얼에 대해서 X의 레지듀얼만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구한 이 코이피션트가 우리가 원래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구하고자 했던 그 리그레션 코이피션트와 같다라는 정리가 바로 이 FW의 theorem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이 예시에서 이 아웃컴 변수인 MPG를 이 트리트먼트 변수인 weight와 그리고 통제 변수인 foreign으로 지금 회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weight 변수의 코이피션트가 마이너스 0.006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FW의 theorem은 이 계수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구해졌는지를 해부하는 정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이 outcome인 y를 이 통제 변수인 c의 함수로 회귀 분석을 해서 레지듀얼을 구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트리트먼트인 x를 이제 통제 변수인 c의 함수로서 회귀 분석을 해서 또다시 레지듀얼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레지듀얼들끼리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앞서 얻었었던 동일한 개수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가 아주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degree of freedom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퀘이션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수까지 포함해서 총 3 개의 변수가 있어서 이 degree of freedom이 3 개가 빠지는 데 반해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변수가 2 개이기 때문에 그 상수까지 포함해서 2 개이기 때문에 이 degree of freedom이 2 개가 빠져서 쪼끔의 그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서 오는 아주 작은 차이이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스탠다드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WS theorem은 인과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더블 머신러닝의 핵심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FWS theorem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텐데, 여기서 이 스텝 1과 스텝 2에서 이 residual을 구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사실 이 스텝 1과 스텝 2에서 구한 이 residual은 이 통제 변수인 C가 0일 때의 X와 Y 값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텝 1에서는 지금 아웃컴인 Y에 미치는 이 통제 변수 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C가 0일 때를 가정을 해서 구한 Y 값이 바로 이 레지듀얼이라고 볼 수 있고, 스텝 2에서는 통제 변수 C가 트리트먼트인 X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C가 0일 때의 X 값을 추려낸 게 바로 리지듀얼이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X와 Y의 이 통제 변수인 C가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한 후에 이 C의 영향을 모두 배제한 후에 이 관계를 분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통제 변수를 포함한 후에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FWL theorem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리그레션에서 통제 변수를 추가한다라는 의미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통제 변수가 이 트리트먼트와 아웃컴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추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이러한 통제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통제 변수가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스텝 1에서 그러한 어떤 특정 펑셔널 폼을 가정하고 있고, 또 지금 스텝 3에서 보면은 이 통제 변수의 영향을 모두 배제한 후에도 지금 이 트리트먼트와 아웃컴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추정할 때 또 조차도 이런 펑셔널 폼을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트리트먼트와 아웃컴의 관계, 그리고 컨트롤 베리어블과 아웃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 펑셔널 폼을 가정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하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지금 선형이라고 가정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펑셔널 폼은 사실 분석가의 주관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이게 리니어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리니어한 관계라고 볼 이유는 또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연구자와 데이터 분석가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펑셔널 폼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펑셔널 폼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많은 분석가들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리니어하지 않다면 이 분석 결과가 크게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에 어떤 위반돼서 나타나는 바이어스를 우리가 흔히 미스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이러한 미스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는 어떤 모델의 스페시피케이션, 즉 특정 펑셔널 폼을 가정하고 있는 사실 모든 파라메트릭한 모델에 다 적용되는 어떤 바이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머신러닝의 진정한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굳이 알지도 못하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펑셔널 폼을 연구자의 주관대로 먼저 가정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스스로 가장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도록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에 어떤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 머신러닝이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회귀 분석, 이 리그레션은 단독으로 물론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어 거의 모든 인과적인 효과 추정에서 다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든 아니면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뭐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분석을 하던, 혹은 뭐 difference in differences나 아니면 regression discontinuity 디자인과 같은 준실험 방법론 디자인을 활용을 하던 간에, 결국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효과를 추정할 때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이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이러한 방법론들이 설령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혹은 굉장히 좋은 도구 변수를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리그레션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이상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적인 분석에서도 뭐 이런 여러분들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던 혹은 준 실험을 하던 이러한 인과 분석에서조차도 머신러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더블 디바이어스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되었어요. 우선 이 머신러닝이 이 리그레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사실 이 리그레션 이외에도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이 리그레션은 사실 이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통제 변수가 이 아웃컴인 Y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모델의 바탕으로 해서 그 통제 변수의 C의 영향을 0 으로 만들어서 배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그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해서 아웃컴 모델링 접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통제 변수가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모델링하기보다는 이 트리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하고, 이걸 적절히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매칭하거나 혹은 가중치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보정을 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트리트먼트 모델링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이 통제 변수 하에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우리가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펜시 스코어가 동일한 샘플들끼리 이렇게 매칭을 한 후에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웃컴 모델링을 하든 트리트먼트 모델링을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실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이에요. 어 오른쪽에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에서도 사실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프로빈 모델을 쓰거나 혹은 로지스틱 모델을 리그레션을 를 가정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어떤 뭐 프로빗이나 로짓 모델에 대한 어떤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펜시 스코어로 매칭을 한 후에도 결국에는 X와 Y 간의 어떤 리니어한 관계를 가정한 후에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펑셔널 폼에 대한 어썸션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아웃컴 모델링과 트리트먼트 모델링에 모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이 아웃컴 모델링과 트리트먼트 모델링에서의 이 파라메트릭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타 러너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이 아웃컴 모델링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링이나 혹은 코베리의 시프트 방법이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인과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로 이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인과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의 찬스가 있다, 혹은 뭐 두 배로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더블리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과 추론 방법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모두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이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 또 많이 활용되고도 있지만, 인과 추론 관점에서 사실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실 예측력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이 머신러닝의 핵심 목표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 프리딕션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프리딕티브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죠. 하지만 이 인과적인 분석은 어떤 원인이 되는 그 특정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설령 아무리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샘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퓰레이션의 효과를 추론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뭐 p value를 활용하거나 혹은 confidence interval을 분석을 하곤 하는데, 이게 바로 이 통계적인 추론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통상적인 머신러닝 모델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 블랙박스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부족하고 또 통계적인 추론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통계적인 추론을 위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 partially linear regression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적인 이 linear regression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 방법의 어떻게 보면 절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 트리트먼트인 D는 그대로 이 리니어하게 파라메트릭하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신에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모델링만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넌 파라메트릭하게 이제 모델링을 하자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런 partially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는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파라메트릭과 그리고 넌 파라메트릭이 이제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통제 변수를 활용한 어떤 그 모델링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인과적인 효과의 추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분석함으로써 어떤 통계적인 추론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어떤 통제 변수의 영향을 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함수를 이 뉘앙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런 partially linear regression에도 몇 가지의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머신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측 에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예측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베리언스를 줄이고자 바이어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바이어스가 설령 굉장히 작더라도 최종적인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 그 추정 결과에 편향을 크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한계점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 없이 유연하게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하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계적인 추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와 그 추정치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분포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리그레션에서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값이 계속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어떤 하나의 분포로 컨버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설령 컨버지를 하더라도 그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어떤 무작위 분포로 갖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이 머신러닝이 어떤 분포로 컨버지를 할지는 사실 확신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이게 컨버지하지 않거나 혹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어떤 무작위 분포로 이제 컨버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이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이 샘플 숫자가 무한대로 커졌을 때 굉장히 커졌을 때 이 추정치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다다른다라는 성질을 asymptotic normality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뭐 모든 머신러닝 모델이 그러하듯이 사실 이 오버피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통제 변수의 영향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함수인 그 뉘앙스 펑션이 있었죠. 그 뉘앙스 펑션을 학습시킬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쓸 텐데 이후에 이렇게 학습된 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학습된 이 뉘앙스 펑션을 또 동일한 샘플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즉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그 어떤 코잘 이펙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샘플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합돼서 오버피팅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 결과가 굉장히 편향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이 인과 추론을 목적으로 사실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partially linear regression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것 또한 이런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partially linear regression에서의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와 그리고 컨버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어떤 방법이 바로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수식으로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실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앞서 제가 그 partially linear regression 모델에서는 이 통제 변수 x가 아웃컴인 y에 미치는 하나의 뉘앙스 펑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뉘앙스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통제 변수가 이 트리트먼트 D에 미치는 또 다른 뉘앙스 펑션을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수식에서의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개수인 여기 지금 세타 있죠?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웃컴 Y에 대한 통제 변수 X의 뉘앙스 펑션을 머신러닝 모델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트리트먼트 D에 대한 통제 변수 X의 뉘앙스 함수를 또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아웃컴과 트리트먼트에서 머신러닝으로 예측된 그 예측값을 뺨으로써 이 레지듀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지듀얼 간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에서 이렇게 좀 다소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식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보이기는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아래쪽에 보면은 0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수식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y 레지듀얼이 있죠. 그리고 y 레지듀얼은 그 y 값에서 그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한 어떤 그 추정치, 그 예측치를 제외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d 레지듀얼도 있죠. 그래서 트리트먼트인 d에서
그 통제 변수의 영향을 학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측된 부분을 제외한 그 레지듀얼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y 레지듀얼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D 레지듀얼, 그리고 D 레지듀얼의 곱을 지금 이렇게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이걸 지금 0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타를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수식을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식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Ordinary Least Squares, OLS 추정치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y랑 d를 단순히 그냥 OLS를 돌리는 게 아니라 y의 레지듀얼을 구하고,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인 d의 레지듀얼을 구하고 y 레지듀얼과 d 레지듀얼 간의 OLS를 돌리고자 한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을 듣고 나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정리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앞서 살펴봤던 FW의 CORM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이만 오토고널 추정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네이만 오토고널 추정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이 네이만 오토고널리티의 통계적인 특성 때문인데, 여기서는 최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모두 배제하고 직관적인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위주로 좀 드려볼게요. 혹시 보다 좀 더 상세하고 테크니컬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소개드린 이 ISR 논문을 참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먼저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는 이론적으로 이 추정 결과가 이 뉘앙스 펑션의 작은 변화에 평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보장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뉘앙스 펑션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죠.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그리고 아웃컴 모델링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이잖아요. 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뉘앙스 펑션이. 그러니까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는 바로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설령 약간의 바이어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전체 추정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더블 로버스니스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통계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더블 로버스니스는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비편향 추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찬스가 있다라고 해서 더블 로버스트니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는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에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어도 충분히 제대로 비편향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 다 바이어스가 조금씩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크게 벗어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임플리케이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로버스니스랑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통계적인 특성이 바로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이 이론적으로 이 스퀘어 루트 앤 컨시스턴시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트루 밸류에 수렴하는 속도를 이론적으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이 비고 노테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이 인버스 리니어 수렴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굉장히 강한 어떤 가정 하에서만 작동하는 굉장히 특수한 모델에 해당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머신러닝과 같은 이 넌 파라메트릭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파란색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가장 느리게 force root n의 속도로 수렴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이 파라메트릭한 모델은 지금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스퀘어 루트 n의 속도로 수렴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느리게 수렴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이 스퀘어 루트 n의 수렴 속도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퀘어 루트 n의 이 컨버전스 레이트를 갖는 속성을 이 스퀘어 루트 n 컨시스턴시라고 불러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넌 파라메트릭한 모델인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파란색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굉장히 느리게 수렴을 하곤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넌 파라메트릭한 모델이 머신러닝을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을 하게 되면은 마치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이 파라메트릭한 모델과 같은 속도로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동시에 이론적으로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은 이 샘플 숫자가 커지면 이 추정치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이 어심토틱 노멀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특성은 이 머신러닝을 활용하더라도 우린 궁극적으로 어떤 이 정규 분포에 기반해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통계적인 추론을 우리는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렴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의미이지 이게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이든 항상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이 좋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잘 튜닝된 어떤 그런 머신러닝 모델에 국한되는 얘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이 충분히 성능 좋은 머신러닝 모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발생하는 이 바이어스에 의해서 인과적인 효과의 추정이 편향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파라메트릭 모델과 같은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어심토틱 노멀리티를 충족함으로써 우리는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오버피팅 문제는 인과 추론뿐만 아니라 모든 머신러닝 학습에 적용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이러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인과 추론에 적용한 게 바로 크로스피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샘플을 K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K-1개의 그룹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에 대한 이 뉘앙스 펑션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그룹의 데이터는 남겨놨잖아요. 학습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이 뉘앙스 펑션을 가지고 남겨놨던 나머지 한 개의 그룹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인과적인 효과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뉘앙스 펑션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인과적인 효과의 그 파라미터 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서로 분리함으로써 오버피팅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법이 바로 이 크로스피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사실 뭐 모든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방법론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과, 그리고 충분히 성능 좋은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크로스피팅을 통해서 어떻게 partially linear regression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더블 머신러닝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더블 디바이어스드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더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에서 지금 두 개의 더블 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더블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더블 로버스니스가 있어서 더블 머신러닝이다,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는 그 더블 로버스니스를 이렇게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디바이어스드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이만 오소고날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제 변수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 펑션을 지금 아웃컴 Y와 그리고 트리트먼트 T에서 각각 배제해서 레지듀얼을 구하고 그 레지듀얼 간의 관계를 추정을 했었죠. 그쵸? 이렇게 이 아웃컴과 트리트먼트에서 이렇게 통제 변수로 설명되는 예측값을 제외해서 레지듀얼을 구하는 과정이 이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통제 변수의 편향을 제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디바이어싱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디바이어스드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젠 이게 왜 더블 디바이어스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지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졌죠. 정리하자면 이 더블 머신러닝이 인과관계 추정에 있어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 머신러닝의 장점과 통계 분석의 장점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에요. 즉,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통제 변수의 영향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이 뉘앙스 펑션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동시에 이러한 플렉서블한 머신러닝을 쓰면서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는 어떤 엄밀한 통계적인 추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함으로써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다른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더블 머신러닝이 필요한 이유와 이 더블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그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의 이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먼저 두 개의 통제 변수 x1, x2에 대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을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D 같은 경우는 이 통제 변수들의 로지스틱 펑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컴 Y는 이 트리트먼트 D와 그리고 통제 변수 x1, x2의 함수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트리트먼트 D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true effect는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이 x1과 x2 간에 인터랙션 텀도 넣고, 그리고 스퀘어 텀도 추가함으로써 non 리니어한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참고로 여기서 보여드릴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ISR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들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해당 논문을 직접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테이블은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해서 인과적인 그 효과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true effect가 1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이 통제 변수와 아웃컴 간의 관계를 넌 리니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넌 리니어리티를 무시하고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호도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 완전히 편향된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이 펑셔널 폼 어썸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정인 이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추정 결과도 굉장히 크게 벗어날 수 있고, 이게 바로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바이어스는 그냥 단순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편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결론을 반대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편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이기도 하죠. 그럼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웃컴 모델링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아웃컴 모델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 트리트먼트 모델링을 활용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래에서 이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과 그리고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부호는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잘 맞았어요. 하지만 그 추정된 개수가 좀 더 어느 정도 편향된 걸 볼 수 있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프로펜시티 스코어, 즉 이 통제 변수 하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로지스틱 펑션으로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로짓 모델을 쓰면은 그걸 완벽하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제대로. 근데 이렇게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로짓 모델을 통해서 제대로 추정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생겨날 수 있는 매칭 바이어스를 사후적으로 보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정한 개수가 편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 프로펜시 스코어의 어떤 편향은 없을 수 있지만 통제 변수가 아웃컴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히 넌 리니어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려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바이어스가 계속 생겨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더블리 로버스트니스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 편향이 발생하고 있는 결과를 지금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가장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이 더블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넌 리니어한 관계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즉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지부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잘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트루 밸류에 수렴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추정값의 베리언스도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한 밸류로 수렴을 하면서도 베리언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떤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금 더 이렇게 분해를 해 볼 텐데, 앞서 이 더블 머신러닝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 크로스 피팅, 그리고 충분히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 바로 더블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하나씩 빠졌을 때 추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서 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결과의 지표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각 셀에서 첫 번째 보이는 숫자가 바로 이 인과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치인데, 이 트루 밸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1에 얼마나 근접한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둘째는 지금 이 결과들은 앞선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하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200번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지금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0번의 그 추정치의 바탕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200번의 그 추정 결과에 대해서 모두 그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그 200개의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이 생겨나고 여기서 이 트루 밸류인 1을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그 비율, 그 200개 중에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 트루 밸류인 1을 포함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지금 퍼센티지로 나타나 있는 숫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을 했지만, 사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한 거니까, 만약에 이 추정치의 데이터 분포가 정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당연히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 트루 밸류를 포함할 그 확률이 95%에 가까워야 이 제대로 된 어떤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정규 분포 하에서 제대로 이 95%가 되도록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했으니까 그 95%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이 통계적인 추론이 엄밀하게 이론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타난 숫자의 그 퍼센티지가 95%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바로 얼마나 제대로 통계적인 추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이 왼쪽에서와 같이 이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을 수행한 이 더블 머신러닝의 결과는 오른쪽에 그 오소고널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partially linear regression에 그대로 머신러닝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서 추정치 자체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컨피던스 인터벌의 추정이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95%에 가깝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부합하게 더 엄밀한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K는 그 크로스 피팅에서의 이젠 그 데이터를 나누는 그룹의 숫자인데, 그래서 K가 1이라는 거는 크로스 피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크로스 피팅을 하지 않은 추정 결과에 비해서 지금 크로스 피팅을 한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떤 추정 결과라든지 통계적인 추론이 향상된 거를 지금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러한 크로스 피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와 크로스 피팅이 강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머신러닝의 성능 자체가 부족하면 사실 뭐 아무리 훌륭한 어떤 통계적인 속성들도 사실 말짱 꽝이겠죠. 그래서 그 비교를 위해서 어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인 디시전 트리 모델과 보다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리고 엑스지부스트 모델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비교적 단순한 디시전 트리 모델에 비해서 이러한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지부스트의 추정 결과와 통계적인 추론이 동일한 더블 머신러닝을 적용하더라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P는 코베리에이트의 디멘전을 얘기하는데, 앞선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지금 컨트롤 베리어블을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x1, x2. 그러니까 지금 P가 지금 2인데, 이거를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 변수를 10개까지 늘려 볼게요. 그래서 P를 이젠 10까지 늘린 좀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통제 변수가 10개니까 그 10개의 어떤 영향을 모두가 다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또 굉장히 이 머신러닝 모델이 과적합될 수 있는 이러한 오버피팅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앞서와 달리 이 크로스피팅이 없을 때의 결과가 굉장히 현저히 낮아지고 형편없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오버피팅이 복잡한 모델,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 부스트로 갈수록 이런 오버피팅이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복잡하게 과적합할 어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보다 복잡한 모델을 쓰면 쓸수록 이런 크로스피팅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크로스피팅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 결과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앞서 살펴봤었던 그 더블 머신러닝의 장점들이 이러한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더블 머신러닝이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특히 이 트리트먼트 모델링과 아웃컴 모델링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초반에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덴티피케이션, 인과적인 식별이 된 후의 얘기입니다. 즉, 이 더블 머신러닝은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스티메이션 툴에 불과하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 더블 머신러닝 결과도 당연히 크게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와 동일한 어떤 가상의 데이터에다가 아주 작은 unobserved confounder인 U를 이 트리트먼트 모델과 아웃컴 모델에 각각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unobserved confounder인 U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만 가지고 이 더블 머신러닝을 돌린 결과가 지금 아래 테이블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true value는 1이었지만 지금 여기에 추정 결과는
트루 밸류에서 한참 벗어난 편향된 추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더블 머신러닝은 사실 이 네이만 오소고널리티가 있어서 어쩌면은 그 뉘앙스 펑션의 작은 바이어스에는 로버스트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에서 오는 굉장히 큰 바이어스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블 머신러닝 또한 무용지물이다라는 거를 이러한 예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더블 머신러닝에서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더블 머신러닝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에스티메이션 툴로서 기존의 어떤 무작위 실험이나 혹은 준실험과 같은 이런 리서치 디자인에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 준실험 디자인인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경우에도 통제 변수의 영향을 이렇게 통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배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통제 변수가 이 트리트먼트와 아웃컴에 사실 넌 리니어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리니어 리그레션에 기반한 DID 모델을 그냥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 추정 결과가 굉장히 편향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래에 보여지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이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더블 머신러닝을 이 DID 모델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DID의 디자인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갖춰진 상황에서 더블 머신러닝을 통해서 넌 리니어리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과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의 추정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를 아래 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을 마칠 시간이에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더블 머신러닝은 어떤 랜덤 포레스트나 혹은 엑스지부스트와 같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더블 머신러닝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즉 네이만 오소고널 추정, 크로스 피팅, 그리고 성능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로 이렇게 구성한 어떤 에스티메이션 프레임워크로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머신러닝을 써야 하는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더블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에도 결국에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